자, 이번에는 테마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했던 내용들이 중복돼요. 알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고정이자율이라고 하는 데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고정이자율은 처음과 끝이 항상 이자율이 뭐하다? 같다 라는 게 고정이자율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고정이자율에 보면 아까도 제가 써놓은 것처럼 명목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율을 더하는 것을 명목이자율 또는 고정이자율이다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이고 명목 이자율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번째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이라는 말 2번 찾았어요? 그 다음 밑줄. 즉 이런 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조종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알겠죠?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또는 조종 주기가 짧을수록. 이 조종 주기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연 10%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저당 대부액이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연 10%니까 얼마나요? 1천만 원이 연 나누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조종 주기가 짧다 또는 이자 계산 기간이 짧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 10%를 만약에 분기별 10%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것이고 얘는 분기마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3개월에 한 번씩 10%라는 얘기 맞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 4번 하니까 얼마의 이자를 낸다는 거야? 4천만 원만큼의 이자를 낸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조종 주기가 짧거나 이자 계산 기간이 짧으면 이자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해서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는 것과 분기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금액이 뭐하다? 더 높아진다 라고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이자를 이렇게 조종주기가 짧거나 분기마다 계산하는 것은 차입자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이자율에 대한 것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변동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정금리에서 대출자들이 손실액이 크다 보니까 그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을 제가 뭐라고 그랬다? 변동 이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 변동 이자율은 뭐하고 무엇을 더한 거냐 하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기준금리와 변동이자율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의 상한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당의 상한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무슨 방법? 원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금 방식과 원리금 방식과 체증식 방식은 질문 들어갑니다. 고정 이자율에 대한 상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변동 이자율에 대한 상한 방법입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런 대답을 하시네요. 알겠죠? 잘 들어야 돼. 원금 방식, 원리금 방식 알겠습니까? 체증식 방식은 고정 이자율에 의한 상한 방법이야. 알겠어요? 틀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자, 원금, 원리금, 체증식은 전부 다 무슨 방식이야? 시작. 고정 이자율에 대한 방식이야. 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중요해 이거. 변동 이자율이 아니야. 그러면 방식은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고정 이자율에 의한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자, 원금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금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방식? 최증식 방식.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고정이자율에 대한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원금 방식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봐. 원금액이 항상 뭐 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원금 방식이 일정하다는 거야. 대신 뭐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방식이죠? 이해 갔어요? 이런 방식이 바로 무슨 방식? 원금 방식. 그 다음에 제가 막대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숫자가 10개라면 원리금 방식은 보통 15개 정도가 나오고요. 최정식 방식은 20개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원리금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원리금은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금이 많은 거야? 이자가 많은 거야? 이자가 많은 거지. 그래서 얘를 원리금 방식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시작. 원리금 방식. 그럼 막대 그래프가 얘가 10개가 나왔다면 얘는 15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초기에 어떤 놈이 더 크겠어? 원금이 크다 했어요? 제가 그림을 지금 못 그려서 그런데 원금이 제일 커, 초기에. 자, 그 다음에 최정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조금밖에 이자밖에 안 내,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야? 뭐가 많아져? 원금. 알겠어요? 원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막대가 20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거. 그죠? 그럼 물어볼게. 자, 원리금이 가장 많이 갚아야 되는 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야? 최증식. 알겠어요? 얘가 제일 많이 갚아야 되는 놈이야. 그 다음에 초기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놈은 누구다? 시작. 원금. 맞아요? 그 금액이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은 뭐라 한다? 시작. 원리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자, 상환 기간 중에 이렇게 나와서 상환 기간 중이란 얘기는 자, 이미 지금 막 갖고 있는 중이지? ing 상태잖아. 자, 질문. 원금과 원리금의 방식에서 두 가지 중에서 채무 불이행이 높은 놈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얘기는 갚아야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상환 기간 중에 채무 불이행이 높은 놈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원금. 아니다. 원리금. 자, 여기서 두 패로 나눴는데 잘 봐. 원금 방식은 처음에 많이 내지.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적은 거지. 근데 원리금은 일정하니까 계속 갚아야 될 게 이만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만약에 못 갚게, 채무자가 못 갚게 됐어. 그러면 어떤 게 위험이 더 커? 그래서 정답은 원리금이야. 알겠어요? 원금이라고 손든 사람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상환 기간 중에 채무 불이행이 가장 높은 놈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이거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지문들을 머릿속에 쫙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 이제 제가 저번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죠. 이런 게 사골 지문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지문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주셔야 돼. 제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아. 대답이 안 나오거나 틀린 대답을 하면 기출문제를 안 풀었다는 얘기야. 맞지? 시험 내년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아무튼 알아두셔야 됩니다. 막 끔찍하지? 막 우리 시험 3년에 한 번씩 있고 싶고 막 이러지?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막 신랑한테는 이제 뭐 시험 본다고 했는데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오늘도 미끄러졌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썰매장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개망신 나가니까 떨어지지 마요. 알겠죠? 아직 시간 충분히 있어.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도 학원에 접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푸른 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의 길을 죽일 수는 없잖아. 맞지? 우리는 그래도 11월 달에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들은 게 없다는 거지. 자, 아무튼 자, 그분들보다 낫잖아. 그지?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원금 막 찔리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자, 원금 방식, 원리금 방식, 점증, 최증식 같은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장단점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원금 방식서부터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 원금은 원금이 균등 분할 상환된다라고 했었고요. 시간이 이자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지. 그 다음에 원금이 균일하다고 그랬어. 맞죠 이거? 그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 선형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하잖아. 이렇게 선형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선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한 방식인 거 맞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죠? 원리금은 초기에 이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말장난을 놀아나면 안 돼? 원리금 방식에서 초기에 원금이 많고 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 말을 정확히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방식에서는 거기 보시게 되면 초기에 뭐가 많다고요? 이자가 많아. 그 다음에 후기에는 원금이 비중이 커지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증 방식은 제가 뭐라냐면 처음에는 이자밖에 안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잔액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의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갔나요 이거? 자, 최정식 방식은 부의 상환 방식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최정식 방식은 처음 초창기 때 원리금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또는 짧게 주택을 보유해서 파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최정식 방식은 인플레가 지속이 되게 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갚아야 되는 돈의 값어치와 실물하고 봤을 때 실물이 더 올라가잖아요. 하다 보니까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최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산데 5억을 사는데요. 대출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할까? 5억이 아니라 2억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대출을 얼마 받았냐 했더니 이빠이 받아서 80% 받았다. 그러면 28, 26, 1.6억 대출을 받은 거 맞죠? 자, 그러면 내 돈 얼마 가지고 산 거야? 4천만 원 가지고 샀잖아. 자, 하고 나서 이것을 대출 기간을 10년을 보고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씩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금액이 얼마짜리가 되냐면 10억이 돼버렸어요. 이 아파트가 10년 뒤에. 알겠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엄청 커졌지? 돈의 값어치는 늘어났지만 이 돈의 값어치는 은행에서 봤을 때 1.6억이라는 값어치는 떨어졌잖아. 맞아? 그래서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은행은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뭐가 된다? 유리하게 된다. 이익을 본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봐봐. 지금 차입자는 얼마나 벌었어? 지금 2억짜리 샀잖아.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 10억이 됐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따져봤을 때 1.65 빼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리한 거야? 차입자가, 대출자가. 차입자가 유리한 거 맞지? 이렇게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차입자가 유리하게 된다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원금 방식과 원리금 방식에 대한 거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원금 방식은 처음에 원금의 금액을 구하고 이자를 구하고 원리금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원금 방식이었고, 맞아요? 원리금 방식은 처음에 원리금을 구하고 이자를 빼주면 원금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LTV하고 DTI 계산하는 거는 제가 설명했었죠. 우리가 DTI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로 나누는 것이지만 부채 감당률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에서 무엇을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로 나눠주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담보를 제공을 하고 나서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라고 했어요? 사업성 자체가 담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바지사장이라는 말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엄마와 아들 관계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엄마를 개발회사라고 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시행사라고 봤을 때, 자, 엄마가 얘한테, 자,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별개 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얘하고 관련 짓지 않게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 회사를 우리는 특수법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하고 관계 짓지 않는 법인 회사다. 엄마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은행들 금융권에 갔는데, 자, 이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등치가 뭐 하다고 그랬어?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다 보니까 한 개 은행 가지고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은행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대주단 또는 뭐라 한다? 대부단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한테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자체를 가지고서 자,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금리가 낮아, 높아.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사업성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도 상당히 좋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자, 아들 회사는 시공사를 뽑아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있어가지고, 자, 은행에서 얘한테 돈을 줬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엄마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회사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서 홀라당 갖다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갖다 쓰려면 차입금이라고 잡고 써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갖다 쓰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는 부외금융이다 라고 했어요. 부외금융이라는 얘기는 차입금을 재무제표상에 잡지 않고 마음대로 돈을 유린해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갖다 쓰면 문제되는 거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엄마가 빵 나자빠지거나 얘가 나자빠졌을 때 은행에서는 얘한테 야, 돈 내놔 라고 요구하겠지. 이때 엄마는, 잘 들어요. 엄마는 아들의 돈을 갖다 썼지만 얘는 혐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비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소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들이, 엄마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부외금융이라는 말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소구 금융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은행에서 책임지라더니 엄마가 난 책임이 없네? 이런 얘기해서 대신 끌려간 놈이 누구였어? 아들이지? 그래서 아들이 다 먹고 공금 횡령으로 다 잡혀 들어가서 징역 들어가서 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해?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직접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금을 어떤 관리가 들어간다. 시작. 위탁 관리에 대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자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에스크로우 과정으로 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사용하여 자금을 엄격하게 한다. 그래서 이 자금을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 시공사가 몇 프로, 예를 들어서 20%만큼 내가 공사 실적이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얘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거야. 옛날에는 얘를 통해서 쏴줬더니 엉뚱한 놈이 가져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쏴주면서 자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게 바로 자금의 위탁 관리 계정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PF금융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비소구금융이고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엄격하게 자금 관리를 하는데 금융권에 한 은행을 지정을 해서 자금의 위탁 관리를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PF금융이고요. 기업금융은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기업에서는 대출 받아서 하면 담보 물건 내고서 대출 받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참고하라고 나온 거니까 PF금융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권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증권은 뭐를 배웠냐면 ABS 제도하고 MBS 제도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ABS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ABS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만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 나라의 정부기관인 SPC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이런 우리가 그런 금융 특수 기관들이 어떻게 했어?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명의를 신탁을 받아서 직접 관리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계속 배당으로 주다가 어느 정도 살아남으면 어떻게 한다? 명의를 다시 옮겨주고 이 회사는 수수료만 받는 거죠. 자, 이런 것 등을 바로 ABS 제도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MBS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수영이가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그러면 이때 이 대출을 받을 때 수영이는 집문서를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이때 저당을 설정 잡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당 채권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또다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2차 저당 시장에다가 그것을 저당 채권을 판매한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특수기관이 투자자들한테 이때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MBS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가 있고 여기는 국민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가 여기다가 주택 저당 채권을 갖다가 주택 저당 채권이 뭔지 알죠? 집문서 맞죠? 이거를 설정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설정을 잡히고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요. 그쵸?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자, 채권이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은 어떻게 되겠죠?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어? 특수법인 SPC하고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찾아온다 했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야, 국민은행아, 너 갖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을 내가 뭘로 만들어 줄게? 현금화 시켜 줄게. 나한테 채권을 넘겨. 이런 얘기지. 그때 우리가 채권을 갖다 넘겨받아서 자, 누구한테 투자자로부터 자, 투자를 받고 이런 얘기죠. 이때 주식과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MBS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발행을 하게 되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 투자 금액을 은행에다가 주게 된다.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수영이하고 국민은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은행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몇 차라고 한다? 시작. 2차 저당이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1차 저당 시장은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실게. 차입자와 대출 기간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대출 기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금융기관, 즉 국민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다가 좀 적어놔. 거기다 수영이하고 국민은행.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림 생각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적어놓고. 2차 저당 시장은 유통시장이라고 그래서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수영이가 집문서를 맡겨놓고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라고 하게 되면 수영이는 이자를 5% 내고 대출 받은 거죠. 그러면 국민은행은 얘한테 채권을 넘겼잖아. 그러면 얘 뭐라냐면 야, 내 채권을 현금화 맡겨놓으면 내가 3% 수수료 줄게 이런 얘기야. 어? 그럼 국민은행은 5% 받아서 3% 띄워주는 거네? 맞지? 그러면 얼마 남아? 2% 남게 되고. 그럼 얘도 먹고 해야 되잖아. 아마 국가에서 하는 거지. 뭐. 맞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야, 내가 2% 줄게. 그럼 얘 몇 프로 먹는 거야? 1%. 맞지? 3%에서 2% 주는 거니까. 그럼 이때 누가 이자 수익률이 누가 제일 높아? 이렇게들 하는 거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제가 가로 열고 일반적으로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이런 말에다 밑줄. 주택 대출 금리보다 이런 얘기는 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리보다 낮다, 높다, 낮다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이런 그림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다 틀리고 나온단 말이야.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금리보다 낮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대충 감 잡아서 얘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림이 생각이 안 나면 까먹고 말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저당 담보주권 MBS에 보면 대출금리가 크고 그 다음에 MBS 수익률 투자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MBS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런 특수 법인이, 특수 기관들이 MBS를 발행하는데, 자, 우리가 MBS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었지? 자, MBS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MPT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라고 써놨지? 맞아요, 이거? 그래서 얘는 제가 MPTS 그 다음에 MBB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MPTB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CMO. 이거에서는 시험 문제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 했죠, 이거.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 하면 자, 이거 뭐야? 3, 2. 그래서 얘는 2, 2, 2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2, 2, 2가 몇 개 있다고? 3. 3개가 있다고 그래서 3, 2 이렇게 했죠? 기억나죠, 이거? 자, 다시 한번 3, 투자자가 3개가 있다고 그래서 자, 2, 2, 2. 그 다음에 MBB는 뭐라고 해서 발발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발발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요. 발행자. 시험 문제상에서 발행자가 나와야지 투자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누가 책임을 진다? 발행자. 누가 손해를 본다? 발행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누구야? 전부 다 투자자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발투라고 그랬지? 그래서 발투투야. 그래서 투 이렇게 돼서 투가 2개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이 MPTB는요 플러스 얘하고 얘 더한 것을 MPTB라고 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 하면 MBB가 제일 많이 나왔어. 알겠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CMO가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떠오른 차세대 주제야 시험 문제로. 그럼 CM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계층 채권이라고 해. 이 다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 따자를 써서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게 많냐 하면 시험 문제상에서 얘 나오게 되면 딱 멘트가 하나밖에 없어. 이 멘트는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뭐 만기 1에 따라 이자가 다른 트렌치 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즉 만기 1에 따라 이자가 다른 이런 얘기가 나오면 CMO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기 1에 따라 이런 얘기가 뭐야? 적금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다 다르잖아. 그럼 이자도 다 다르지? 그러면 이자가 다르면 상품도 다를 거 아니야. 그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트렌치라고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트렌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메뉴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래서 트렌치 수가 많으면 뭐라고 한다. 시작. CMO다 라고 했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머릿속에 담을 거. 자, 이 CMO는 다계층 채권인데 위험에 부담하는 놈은 위험이 발생을 하잖아.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다 손해를 보냐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 CMO에서 위험은 누가 손해를 많이 본다? 투자자. 왜?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MO는 머릿속에 담아 만기일에 따라 이자가 다른 트렌치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계층이고 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라냐 위험에 따라서 발행자가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도 CMO야.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 분명히 얘하고 얘를 같이 줄 거라고. 그러니까 꼭 좀 머릿속에 담아요. 얘는 다 누가 부담하는 거야. 시작. 투자자. 얘는 시작. 발행자. 얘는 그냥 발투투 이 정도만 알아둬요. 알겠죠? 시험에서는 얘네 둘 가지고 틀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마지막 단원이 있죠. 그쵸?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밑줄 좀 써볼게요.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리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수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고요.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펀딩을 받아서 관리하는 체제가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든지 또는 뭐 거기 간접 투자 상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뭐가 좋냐면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식형이나 사채형으로 해서 우리가 싸게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리츠의 특징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좀 꼭 좀 쳐주시고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문은 눈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첫째가 환금성 문제를 해결했다. 환금성이 뭐야? 유동성, 위험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식으로 바꿔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환금성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주식 한 주당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한 부동산을 유동화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푸어라고 하잖아요.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다시 현실감 있게 자산을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의 가격을 투명성 뭐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5번에다가 알아두시게 배당이익이나 이런 그 매매 차익 이런 거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별표. 리츠의 가장 단점이죠. 다시 부동산 투자에서의 큰 단점은 원금 손실할 수 있다. 왜? 주식 투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이다. 꼭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가 리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위탁과 구조조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를 우리는 자기관리라 얘기하는 것이고, 위탁이라는 얘기는 부탁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남한테 맡기는 것을 위탁이다 이런 얘기고, 이때 당시 생긴 게 구조조정 98년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탁과 구조조정이 같이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건물을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는 상근 직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퇴근을 하는 직원을 상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직원을 뽑을 수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형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회사? 실체형 회사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자기관리 회사에서는 알아두실 것이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5억이라고 했었고요. 위탁관리는 얼마라고 그랬다? 3억.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탁관리는 남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남한테 부탁하니까 우리 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서류상의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관리에서는 직원도 뽑을 수 없고, 알겠습니까? 또 하나 본지점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본지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누구밖에 없다? 자기관리. 그러면 선생님 본지점은 왜 만드는 겁니까? 부동산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주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지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한테 맡기는 사람은 본지점을 맡길 필요가 있어 만들 필요가 없죠. 이해가 안 나요? 그러면 딱 머릿속에 노트 정리할게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자, 자기관리는 직원도 뽑을 수 있고 본지점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탁관리는 할 수가 둘 다 없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에 대해서 설립할 때 자본금은 5억, 위탁은 얼마? 3억. 그러면 이제 설립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가까지 나중에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데 6개월이는데 6개월 후에는 우리가 납입자본이라는 게 얼마? 자기관리는 70억, 위탁은 얼마? 5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0억, 50억이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큰 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망가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인가 내주는 거를 누가 해주냐면 국토부 장관이 해. 국장이 한단 말이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제가 상법에 나오는 2조서부터 쭉 나온 거 한 번씩 훑어볼게요. 자, 먼저 크게 두 가지 회사로 구분한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와 위탁, 구조조정한다 나온 거 2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법인격에 보시게 되면 자, 이 회사는 무슨 회사로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법에 저촉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회사의 명을 쓴다? 투자 회사의 명을 쓴다 했고 제가 박스 굵게 해서 해놓은 거 보이시죠? 자, 먼저 자기관리는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야? 5억 위탁은 3억 맞아요? 그러면 그 자기관리 리츠 설립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봐요. 처음에 이것을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을 하고 이거 나 어떤 의도에서 투자회사를 차리겠다라고 하는 설립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 너 부동산 관리해서 차릴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봐요. 설립할 때 설립보고서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때는 정관하고 뭐가 들어가냐면 통장 4번이 들어가. 이때 통장 4번은 알겠습니까? 얼마 들어가야 돼? 자기관리는 5억이 통장에 찍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관하고 설립 이거랑 같이 설립보고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며칠 이내라고 그랬지? 10일. 맞아요 이거? 그러면 이게 딱 통과가 되면 통보가 와. 야, 그러면 네 어디에 부동산을 뭐 할 것이고 좀 디테일하게 좀 갖고 와. 이게 현황 보고서야. 알겠어요? 그래서 현황 보고서는 뭐라고 그랬어? 거기 몇 개월이라고 했어? 3개월이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 그럼 또 심의를 들어가. 그래서 6개월 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내가 인가를 받는데 사업자 인가가 나와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럼 물어볼게. 6개월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봐봐. 6개월 동안 돈을 갖다 어떻게 하겠어? 5억을 묶여놓은 상태가 되는 거지? 맞아 이거? 그런 상태에서 갈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덩어리가 큰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6개월 후에 누가 인가를 신청해 준다고 그래서 국장이. 이해 갔어요? 이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지문이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잘 들어요. 아까 설립할 때 자본은 자기관리일 때는 얼마? 5억. 위탁은 3억. 이때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물건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물 출자야. 그러면 여기 잘 들어야 돼. 현물 출자는 설립할 때는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인가 후에는, 인가 후란 얘기는 6개월이 지난 후지. 그때는 현물 출자가 가능해. 무조건 현물 출자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설립할 때는 뭐만 가능해? 돈 출자만 가능한 거야. 알겠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랬죠? 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했죠? 자, 그 점 알아두시고, 아까 제가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납입자본은 얼마가 형성이 된다? 자기관리는 70억, 그 다음에 위탁은 50억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관리는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본지점도 할 수 있지만 위탁관리는 할 수 없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혹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만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자, 우리가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 특수관계자 또는 특별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계자가 주식에 대해서 보유하는 그 율이 나오는데요. 그 율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탁관리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했지. 자기관리는 100분의 30까지만 초과 30까지는 가능해. 근데 30% 넘어가는 것은 초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주주 1인과 특수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율이라고 그랬어.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몇 %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30%인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인 사람은 100분의 40까지만 가능하다. 요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뭐 아직 그 위에 안 나왔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 구조조정 관리에서 알겠습니까? 부동산을 몇 프로 보유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적용이 배제야.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는 요 부분이 예전에 과거 기출문제로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자기관리는 100분의 뭐라고요? 30, 위탁은 40. 그 이상은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금융론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서부터 감정평가까지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